모리카 브릭스. 모리카 브릭스는 키가 크고 강한 여성이다. 동료 회복 운동에 적극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 그녀와 점심을 먹기로 하고 남보스턴의 한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최근에 다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절뚝거리며 식당 건물 가까이에 왔다.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자 그녀는 스스로 약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자전거를 타고요. 1967년 태어난 모리카는 매사추세츠 웨즐리 출신이다. 그녀는 부유한 지역에서 10대를 보내고 정신질환자가 되는 사람들의 줄 맨 마지막에 있을 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성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웨즐리 지역의 대학 교수였고 아버지는 보스턴 지역 여러 대학의 강사였다. 모니카는 자신이 택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딸이었다. 그녀는 운동을 잘했고 최고 성적을 받았으며 예술과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녀는 여러 장학금을 받았고 1985년의 가을에 버몬트에 있는 비들베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매우 평범한 영일 거라고 믿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나서 결혼하고 조커르 레버러도 리버르버 비트리버 강아지를 키우고 SUV 차량을 갖고 교회의 집에 살 거라고 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미들베리에서 대학 신입생으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니카는 아무 이유 없이 없어 보이는 심각한 우울증 사파로 생각지 못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이전에 감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다. 미들베리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충격이 컸기에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저는 예전에는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녀는 미들베리로 돌아갔다. 한국을 때 대시 브라민을 복용하였고 봄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기운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상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 대신에 그녀의 정신은 안정적인 것을 넘어서 훨씬 높이 치솟았다. 이제 그녀에게 자신을 태울 에너지가 존재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숲과 파스텔을 가지고 자화상을 단숨이 그려내며 예술을 몸에 던졌다. 그녀는 전절피를 못 느꼈고 티셔츠 사업을 시작했다. 환상적이었어요. 대단했지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제가 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시점에 제가 신과 꽤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라는 존재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밤일은 마치 영문과 같았죠. 이것은 모니카의 양극성 장애와의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우울증은 더욱 심한 우울증이 잇따르는 조증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평균학점 A-로 1학년을 마쳤지만 그녀의 우울증과 조증 사포는 주기를 걷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2학년 5월에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한꺼번에 삼켰다. 그 후에 15년 동안에 그녀는 30차례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투음이 그녀의 조증을 억제하는 동안에 자살 사고를 동반한 우울증은 늘 다시 돌아왔다. 담당 의사들은 그녀가 잘 지내도록 도울 마법의 알약을 찾느라고 항우울제를 한 종류 차례로 처방했다.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는 동안에 그녀는 꽤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1994년에 그녀는 매사추세츠 예술 디자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다양한 광고 회사와 출판사에서 일했다. 그녀는 저울협회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양극성 고음이라는 로고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1년 우울증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총을 쏴서 스스로를 쏘려고 했으나 몇 차례 불발되었다. 그녀는 3일 동안에 고속도로 위에 놓인 다리에 올라가 그 밑 차도에 몸을 던지려 했으나 충돌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제했다. 그녀는 이후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2002년 그녀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그녀 마음의 흐득임은 더욱 악화되었다. 저는 정신병이고 환각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초능력을 가졌고 시간 늘어난 방향을 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m 길이의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그녀는 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조증 사파가 시작되고 17년이 지난 후 그녀는 공식적으로 양극성 장애로 인한 장애를 인정받았다. 저는 수치스러웠어요. 그녀는 말한다. 저는 복지 수혜를 받는
메젤리 소녀였어요. 메젤리 출신 소녀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이런 상태에 놓이는 것은 제 자존감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짐작되듯이 그녀가 직장 점심시간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식당에 도착한 것을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의 삶은 결국 나아졌다. 2006년에 그녀는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했다. 대신에 기본 안정적인 리튬을 복용했다. 이것은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의 우울증은 좋아졌고 보스턴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동료 지원 기관인 전원센터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복용한 리튬의 단점에 대해 그녀는 말한다. 미술작품을 만들 만한 창조 능력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체적인 부작용을 심하게 겪지는 않았다. 그녀의 갑상선이 좀 문제이고 떨림을 겪긴 하지만 심장 상태는 괜찮다. 저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식당을 떠나려고 일어서자 그녀는 정규직을 확보하고서 장려연금을 그만뒀겠다고 명확히 말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제 인생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그녀 병의 긴 궤적이었다. 임상사회연구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리튬의 이점을 말해주는 듯이 보였다. 이 약은 10여 년 동안의 그녀의 조증을 억제했고 2006년 이후에 그녀는 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6년부터 약물치료 이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의 얘기는 이 장애로 인한 유행병의 핵심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 정부 지원을 받는 삶으로 귀결되었나. 시기를 1986년 봄으로 되돌리면 당혹스러운 질문이 떠오른다. 그녀에게 양극성 장애가 존재했기에 첫 번째 조증 서파를 알았나? 혹은 항우울제가 조증을 일으켰는가? 한번 우울사파 겪은 사람을 항우울제가 양극성 장애 환자로 바꾸어 만성질환의 길로 향하게 한 것인가? 그리고 그 뒤이은 항우울제 사용이 그녀의 양극성 장애의 코스를 이런저런 이유로 더 나쁘게 막 바꾸었는가? 달리 말한다면 DBS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항우울제로 초기 진료받은 후에 양극성 장애로 전환되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질문이죠. 이 질문. 도레아 비올린 콜라센. 만약 당신이 도레아 비올린 콜라센을 그녀가 25살이던 2002년에 만났다면 그녀는 자신을 양극성 장애의 환자로 소개했을 것이다. 그녀는 1998년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뇌의 화학 불균형을 앓는다고 설명했고 2002년까지 그녀는 항정신병원 약물 올라자핀을 포함한 다제 약물을 복용했다. 그러나 2008년 가을에 그녀는 모든 정신과 약물 처방을 중단했고 결혼과 양육 그리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의 박사후 연구과정을 잘 해냈고 그녀는 자신의 양극성 장애 세월 모두가 큰 실수였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질환 진단의 홍수 속에 사로잡힌 수백만 미국인 중에 한 명이라고 믿었다. 평생 정신질환자로서 사는 것으로 그녀 인생이 끝날 뻔했다. 저는 겨우 탈출했습니다. 다리아는 매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 콘도 부엌에 앉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배우자 엔젤라도 함께였고 그들의 두 살 빼기 다른 옆방에서 잠들었다. 주근깨 약간을 곱슬거리는 머리 그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열정을 보아 도리아는 약간은 개구쟁이 어린이였을 듯하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기억한다. 저는 그 스펙트럼의 맨 끝에 있는 매우 영리하면서도 괴짜 어린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친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눈치가 빠른 어린이였어요. 또 재미있는 어린이기도 했지요. 어린 시절 그녀의 삶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분노 폭발과 울음을 터뜨리기 쉽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7살 된 본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쁨 넘치지만 독특한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독특하고 이상한 어린이들처럼 도리아는 자신이 뛰어난 분야를 찾아냈다. 그녀는 트럼펫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뛰어난 음악인이 되었다. 1등 학생이었던 그녀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 고등학교 때는 육상팀에서 뛰었고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꽤 감정적이었고 그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삶의 매우 현실적인 고통의 근원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부모는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다. 그녀는 부모를 사랑했고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깊이 존경했지만 의사인 아버지는 덴버의 엄격한 5점 만점짜리 절차는 동네의 반인병원에서 생애의 절반을 보냈다. 부모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쩌나 그녀는 걱정했다. 볼티모어의 인류음악교인 피바디 음악원에서 신입생으로 1년을 보낸 뒤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모에게 본인 이야기를 얘기했다. 그것은 예상한 만큼 끔찍하게 진행이 되었다. 눈물이 보였고 긴장감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종교적인 관점이 깊이 뿌리 박힌 상태였어요. 도리아는 그 후에 2년 동안의 부모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바디 음악원을 중퇴하고 덴버 시내에 사는 펑크적 무리들과 어울렸다. 한때 야심만만했던 트럼펫 연주자는 이에 삭발을 하고 전투화를 신고 번화가를 뛰어다녔다. 하이펜 매장에서 1년 일한 뒤에 메트로 스테이트 대학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본인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종종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보였고 곧 심리치료사를 만나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대화 치료는 그다지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고 1998년 봄 기말고사 기간에 그녀는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불안해하고 약간의 조증 상태로 치료사의 상담실에 나타났을 때 치료사는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했다. 그것은 양극성 장애였다. 그녀는 회생한다. 저는 이 병이 만성적이어서 기분 사파 빈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남은 인생 동안의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아무런 미래를 예고했지만 도리아는 진동력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 진단은 왜 그녀가 그리도 감정적인지 설명해준다. K. 제미슨의 책을 읽고 그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제가 이 모든 유명한 작가들과 똑같은 거지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거대한 양뭉치를 들고 학업을 재개. 먼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다음에는 보스턴 대학에서 수학과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복용한 약물 칵테일의 정확한 조합은 항상 바뀌었지만 보통 기본 안정제, 항우울제, 벤조디아핀 계열 불안제를 포함했다. 어떤 약은 졸리게 만들고 어떤 약은 몸을 떨게 했다. 약물 칵테일 중에서 어떤 약도 그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은 듯 했다. 그러다가 2001년 지난 25년 동안에 이 나라에서 제기된 질문을 그녀도 던진다. 정신질환 진단받은 이들을 정신과 약물로 치료하는 당신, 불안에 휘둘리는 10대를 평생 정신과 환자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도리아는 그 길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의인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달리 보면은 정상인이 정신과 진단의 뒤이은 치료에 의해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정신과 치료 패러다임이 때로 정신질환을 만들기도 하는가? 패러다임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고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지하던 초기인 몇 년 전에 나는 시러큐스 지역에서 두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자기 자녀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내가 이 두 가족을 짝지은 이유는 그들이 본인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을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정보를 본인들 뜻대로 취했는지 궁금했다. 나는 처음에 그웬돌린 오츠와 션 오츠 부부를 보러 갔다. 그들이 시러큐스 남쪽 작은 언덕에 자리한 쾌적한 집에 산다. 이 부부는 인종이 달랐고 후미를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두 자녀는 네이선과 엘리아였다. 이 당시 8살이던 네이선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대부분 시간 동안에 거실에 널브러져 석연필로 스케치북 그림을 그렸다. 네이선의 어머니는 말한다. 우리는 네이선이 3살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얘가 지나치게 활동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이선은 식사 내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잠시 앉기도 힘들어해요. 저녁 식사 동안에 네이선은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녀요. 유치원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도 잠들지도 않아요. 밤 9시 반이나 10시가 되어야 네이선은 겨우 눕혔어요. 여기저기 발로 차대고 소리를 질러요. 이것은 정상적인 짜증이나 떼쓰기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먼저 네이선을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갔다. 하지만 그 의사는 네이선에 대해 진단드리기를 꺼렸다. 그래서 부부는 네이선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는 네이선이 저희를 결핍 가행 행동 장애를 앓는다고 빠르게 결론을 냈다.
정신과 의사는 네이선의 문제가 화학적인 종류라고 설명을 했다. 부모는 네이선에게 메틸 데이트를 복용시키는 것을 염려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고 ADHD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네이선 어머니가 말한다. 유치원을 다닐 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약을 먹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는 과잉 행동이 그의 학습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측은 우리가 네이선을 유치원에 안 보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보내기로 했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네이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의 시행착오 기간을 겪었다. 네이선은 고영양의 속효성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았다. 네이선 어머니는 회상한다. 네이선은 좀비가 됐어요. 딸은 잠잠했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네이선은 복용약을 지속형 메틸페니데이트로 바꾸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네이선은 잔디 밟기를 거부하거나 끊임없이 손에 무언가를 쥐려는 강박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조절하느라고 강박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우울제 플루옥세틴 처방을 받았다. 이도 약물을 조합해서 사용하면서 다른 끔찍한 분노를 겪기 시작했다. 네이선은 침실 창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여동생과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플루옥세틴 처방은 중단되었다. 네이선의 행동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계속 꽤 공격적이었고 양극성 장애와 ADHD 두 가지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ADHD와 양극성 장애가 함께 나타나기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네이선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ADHD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까지 함께 한다니 우리는 네이선이 남은 생애 내내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네이선은 약물 칵테일을 복용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 네이선은 아침에 지속형 메틸 페니데이트와 오후에 속효성 메틸 페니데이트를 하루 중에서 필요해질 때 낮은 용량의 항정신 약물 리스페리돈 이렇게 세 알을 복용한다. 네이선 부모는 이 약물 조합이 그에게 꽤 잘 듣는다고 말한다. 네이선은 여전히 감정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분노까지 나타나지는 않으며 어린 여동생에 대해서 적대감도 수그러들었다. 학교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한 학년씩 진학 중이고 반 친구들과도 상당히 잘 지낸다. 네이선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걱정은 약이 네이선의 성장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네이선은 여동생보다도 3살 많은데 여동생보다 키는 작다. 하지만 실어진으로부터 이 약이 장기간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장기 영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네이선 아버지는 말한다. 아무튼 약이 우리 딸을 도우니까요. 인터뷰가 끝날 때 네이선은 나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네이선은 상어와 공룡에 푹 빠졌다. 내가 네이선의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해 줬을 때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는 듯 보였다. 네이선은 내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 조용했다. 약간 가라앉긴 했지만 내가 떠날 채비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눴다. 어느 순간에는 아주 성형하고 온화한 어린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제이슨 스미스와 켈리 스미스 부부는 저 가족 집으로부터 30분 동안 떨어진 시러큐스 서쪽에 산다. 내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7살 난 딸 제시카가 대답했다. 제시카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 보였다가 내가 녹음기를 켜자 제시카는 엄마와 나 사이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 얘기를 들려줄 준비를 했다. 제시카는 제시카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잇는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딸이에요. 제시카의 행동 문제는 2살 때 어린이집에서 시작이 되었다. 제시카는 화가 나면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물어뜯었다. 집에서 제시카는 야경증과 멜트다운을 겪기 시작했다. 아주 부드러운 자극도 제시카는 힘들어하고 상태가 나빠집니다. 제시카 엄마가 말한다. 제이슨 부부는 지역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제시카가 북시러큐스 특수교육유치원에 갈 것을 권했다. 거기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행동하자 제시카의 정신과적인 평가를 위해 뉴욕 주립대학 건강과학센터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 제이슨은 특히 제시카에게 항정신 병원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시카는 4살 된 어린이였어요. 제이슨 부부는 어쩔 바를 모른 채 상담을 마쳤다. 아내의 켈리스는 오스위고 시의 가족 서비스 기관에 일했다.
그는 정신과 약물을 치료 후에 여러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알았다. 그 경우 의습이고 시에서 부모들이 의학 조언을 따르기를 바란다. 켈리는 제시카가 양극성 장애일 경우고 생각했습니다. 어찌할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뉴욕州立대학교 건강과학센터에서는 스미스 부부에게 제시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진료를 다시 못 본다고 말했다. 이는 센터의 조언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이슨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약국에서 일하면서 약이 강력한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였다. 저는 두려움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켈리는 추천된 약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제시카와 같이 약물 칵테일을 복용하는 아이들의 좋은 장기 결과뿐 아니라 단기 부작용을 보고한 어떤 연구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두려웠다고 말한다. 한편 제시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는 제시카 부모에게 정신과 약물 투여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이슨 부부 가족도 안 먹이는 것을 실수라고 생각했다. 제이슨은 몇 년 전 자신이 받은 상담 치료가 본인의 분노 조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음을 기억했다. 만약에 아버지 제이슨이 약을 사용 않고 변화 가능했다면 딸 제시카도 상담 치료만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단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매우 외향적이고 유능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켈리는 말한다. 그리고 제시카 2살 때 비교하면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약을 잠자코 주지는 않았어요. 제시카의 부모는 2005년 약물 중단 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3년 뒤인 인터뷰 당시에 제시카는 잘 지내는 중이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았다. 제시카의 교수는 이제 제시카에 대한 이전의 양극성 장애 진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끔 다른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먼저 놀리면 제시카가 말로 반격도 하지만 자신이 아무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집에서 여전히 가끔 멜트다운을 겪지만은 제시카의 감정 고갈은 과거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제시카는 심지어 멜트다운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도와야 하는지 조언한다. 엄마 아빠는 자녀에게 이와 말하고서 자녀의 기분이 나아지고 멜트다운을 겪지 않게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줘야 해요. 멜트다운이 멈추면 자녀들이 그 과정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제시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작은 할머니라는 책을 내게 주었다. 동화의 장면을 연기하느라 여러 차례 바닥에 뛰어오르기도 했다. 우리 딸이 어려운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딸을 사랑해 줌으로 느낍니다. 제시카 아버지는 말한다. 약이 우리 딸을 또 딸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까봐 겁이 났습니다. 우리는 딸의 능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의 삶에서 성취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가족과 두 가지 다른 결정을 살펴봤다. 두 가족 다 자기 결정을 옳다고 보았고 둘 다 자녀가 그 결정에 따라서 더 나은 길을 갔다고 믿는다. 나는 이 책을 위한 기록이 정리되면 두 가족 모두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네이슨과 제시카는 분명 다른 길로 가는 중이었다. 내가 차를 몰고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두 부모는 과학적인 진공 상태에서 자녀에게 약을 먹일지를 결정할까? 어린이들이 정말 뇌의 화학 불균형으로 고통받았는가? ADHD 또는 이런 어린이 양극성 장애에서 장기간 약물 치료의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가 존재하는가? 만약에 항정신성 약물을 포함한 약물 칵테일을 어린이에게 먹일 경우에 어린이 신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린이가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나 건강한 성인이 되겠는가?